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윤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의 불편한 진실과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꿀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자, 연말정산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조금씩 떼서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 납부한 세금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확히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주고 조금 냈으면 더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고 계신 동료분들 중에서 유독 돌려받는 금액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썼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받으신 겁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그 부양가족이 지출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내가 연말정산 할 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급액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냈던 거를 그냥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하실 건 없습니다. 세금 거둘 때 조금씩 거두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돌려줄 거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즘은 홈택스 들어가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1년 동안 썼던 지출 내역들을 다 아주 쉽게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국세청에서 그만큼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썼던 카드 지출 내역 알 수 있고 의료비 지출 내역도 알 수 있고 보험료 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편리함은 있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다 개인이 알아서 세무사한테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보다는 불편하겠죠. 하지만 어떤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페이 많이 안 쓰시죠? 저는 제로페이 한번 써봤나? 얼마나 불편한지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이제 제로페이 만들었을 당시에 소비자, 이용자들한테는 소득공제를 무려 40%까지 해준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게 웬걸, 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게 쓱 30%로 변경됐습니다. 이 봐라 이거.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로페이가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라고 믿고 쓰신 분들은 이건 뭐가 돼요? 뭡니까 이게? 페이는 삼성페이가 짱인 것 같아요. 제일 편해. 그리고 2019년도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가 산후조리원에 갔으면 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산후조리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산후조리 비용도 조회가 된다고 하니까요. 따로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산후조리원 가서 지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줬는데, 이 기준시가가 5억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적용을 안 받았던 분들은 이제 그 적용 범위가 늘었으니까 올해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차입금에 대해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까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1,800만 원에 내가 세율 24%가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세 효과가 무려 432만 원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그 집의 명의자와 차입금의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 공동명의이고 내가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나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안 되고요. 이자 상환액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의료비와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퇴사 기간 중에, 퇴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퇴사하는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원해서 며칠 지내다가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퇴원하고 병원비 결제했는데 나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안타깝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를 빨리 결제하거나 퇴원하고 나서 차세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했다 이랬을 때는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랬을 때는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지출했다 신용카드로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소액공제의 대상이 7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연말정산 때문에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나저나 제로페이는